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미국 이외의 해외 시장 투자에 대하여 온 글로벌 인베스팅 본론으로 들어가려면 요 옆에 스크롤 바를 3분의 1 지점으로 쭉 이동시켜가지고 바로 본론을 보시면 됩니다. 그 빌드업을 위해서 이런 퀴즈를 하나 냈는데 해외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워밍업을 위해서 이런 퀴즈를 하나 냈는데 이런 퀴즈 있죠. 요 퀴즈. 지금 방송을 보시기 전에 이 퀴즈를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풀어보시고, 안 그러면,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.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, 자, 이 본론입니다. 본론으로 들어가면, 미국 이외 해외 시장 투자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자면, 일단 해당 국가 투자에서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A 국가라 그러면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자본 차익에서 이기더라도 미국 투자 대비 그 해당 국가의 그 환율 리스크가 있겠죠. 환율 리스크. 주가가 올라가지고 자본 차익에서 돈을 벌더라도 환차손으로 깨질 수 있다. 돈을 손실할 수 있다. 이 반대도 마찬가지겠죠. 그죠? 자본 차익에서 깨지더라도 환율이 또 올라가지고 환차익으로 이 자본 손실을 또 만회할 수도 있고, 그래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제 최악은 자본 주가도 하락해가지고 자본 손실도 당하고, 그리고 환차손, 이 두 가지 불행이 동시에 찾아올 수도 있다. 이런 일도 흔하다. 그래서 일단 해외 투자해야 하는가? 존 보글 그 뮤추얼 펀드 상식에서 인용했습니다. 자, 미국인이 해외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? 그리고 이제 우리는, 나와 여러분은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하잖아요. 그죠? 환노출, 미국 시장에 투자하죠.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, 자, 미국인의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이 똑같습니다. 똑같아요. 그래서 존 보글은 미국인의 입장에서 해외 투자, 특히 신흥시장의 효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. 그래서 꼭 하고 싶다면 포트폴리오의 최대 20%까지만,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은 비중이죠. 물론 안 해도 무방하다라는 입장입니다. 미국의 선진시장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. 저 위에 그 퀴즈가 모건 스탠리 그 미국 제외 선진국 시장 21개국, 21개국의 투자에 대한 결과거든요. 그래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 글로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고대 페르시아인 알 하페드의 다이아몬드 광산 찾기에 빗대어 얘기를 하는데, 이 알 하페드가 평생 다이아몬드 광산, 이 원래 부자였는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 이제 집을 떠나 고생을 죽도록 합니다. 그래서 고생을 죽도록 하고 결국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는데 실패하고 지브롤테어, 그 스페인 남부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지브롤테어,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있는 그 지브롤테어의 절벽에서 바다에 뛰어내려 자살했다. 알 하페드는.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이제 알 하페드의 소유의 땅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라는 얘기다. 그래서 집 나가서 먼 데서 투자할 곳을 찾지 말고 자기 집에서, 자기 집 근처에서나 열심히 찾아라, 그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로엔스타인의 얘기를 빌어가지고, 모든 나라에서 도박을 하는 것이 한 나라에서 도박을 하는 것보다 현명하지만 도박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결론 지었는데, 즉 이 주식 투자의 성격은 도박과 똑같다 그랬죠. 그죠?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라는 마음가짐은 도박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, 도박을 미국 시장 한 군데에서만 하고 굳이 다른 나라에서 다시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. 그 해외 투자, 미국 이외의 해외 투자는 해당 국가의 그 경제적 리스크, 그 나라가 어떤 민주주의 성숙도나 어떤 정치 경제적 그런 리스크와 환 리스크로 수익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다.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뮤추얼 펀드 상식을 제가 2021년에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, 그때 미국 시장이 아니고 터키 시장에 투자한 미국인이라면 큰 환손실을 겪었을 것이다. 자,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? 요 내용은 이게 10년간의 투자인데 1985년부터 1994년 이 10년간의 투자에서 글로벌 마켓에 투자했을 때가 애뉴얼 리턴이, 자, 미국 시장에만 투자했던 미국 투자자는
달러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14.3%예요. 하지만 해외 시장, 이 선진국 시장입니다. MSCI EAFE라고 보이시죠? EAFE. 그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뭐 호주 그런 21개국 선진국 인덱스 펀드입니다. 인덱스. 미국에만 투자했던 사람은 14.3%. 하지만 이런 인터내셔널 스톡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플러스 17.9%의 수익률을 거뒀네요. 그래서 해외 투자자가 달러 기준으로 3.6% 더 벌었습니다. 더 벌었어요. 미국 주식 투자자가 부진했죠. 그죠? 마이너스 3.6% 부진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거는 달러 기준이고 그 나라의 로컬 커런시 현지 통화로 이 환산했을 때 측정했을 때 자, 미국은 여전히 현지 통화라는 게 달러죠. 그죠? 여전히 수익률 변함은 없습니다. 그죠? 하지만 이 해외 투자를 그 현지 통화 예를 들어 뭐 한국이라고 그래 볼까요? 한국 원화 지금 이거는 EFA 인덱스니까 뭐 영국이나 호주 그런 나라의 통화로 환산해 갔을 때 10.2% 정도밖에 안 돼요. 오히려 미국 투자자가 현지 통화로 비교했을 때는 플러스 4.1% 어드밴티지를 얻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현지 통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렇게 이제 달러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는 이런 해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아웃퍼폼 했다. 플러스 3.6% 퍼센트 포인트 이겼다 이겁니다. US 스톡에 투자한 사람들보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해 안 되면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 번 더 돌려보시면 됩니다. 이런 투자는 굉장히 운 좋은 경우였죠. 그죠? 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겠습니까? 그러니까 요 10년 동안은 달러가 약세였어요. 약세. 현지 통화가 강세였습니다. 그래서 현지 통화를 달러를 사가지고 현지 통화를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달러 기준으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. 아주 운 좋은 경우죠. 그죠? 현지 통화로도 약간의 자본 차익 수익률을 거뒀고 달러 기준으로도 이 현지 통화가 강세가 되는 바람에 달러 약세가 되는 바람에 플러스 3.6%의 추가 수익률을 더 거뒀다 이거예요. 아주 운 좋은 경우입니다.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때 만약에 IMF 전후에 우리나라에 투자했더라면 자본 차익으로도 절반 손실을 겪고 환차 손익으로도 절반 환 손실을 겪었을 거예요.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. 자, 1985년에서 1994년까지 이 10년 동안은 해외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강세였다. 다 했던 얘기입니다. 그죠? 다 했던 얘기예요.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연평균 수익률이 미국 주식이 14.3%, 해외 주식이 17.9%, 이거는 이제 달러 기준이죠. 그죠? 달러 기준이고, 현지 통화로 환산한 수익률은 이렇다. 그래서 열세다. 4.1%포인트 열세다. 저 기간 동안 달러 약세로 인한 미국 외 해외 투자의 수익률의 착시 효과다. 착시 효과. 그래서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 자본 차익에서는 미국 투자에 비해서 언더퍼폼 했지만 환율에서 이긴 경우죠. 그죠? 환율에서 이긴 경우. 아주 운 좋은 경우입니다. 그나마 이제 이 도표의 사례에서는 해당 국가의 주가 상승으로 자본 차익도 먹고 그리고 해당 국가의 환율 하락으로 달러 기준 환 차익도 거둔 양수 겸장의 아주 운 좋은 경우입니다. 아주 운 좋은 경우. 해외 투자에서 이제 해당 국가의 이 반대 경우도 있겠죠. 그죠? 주가 하락으로 자본 손실도 당하고 또 이 나라의 또 달러 대비 달러 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. 환율 상승으로 환차손마저 겪는 그런 양쪽 밤을 모두 얻어맞는 그런 아주 운 나쁜 경우도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요 사례에 관해서는 IMF 전후에 외환위기 전후에 한국에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외환위기 전후에 한 95년쯤에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가 한 99년 말쯤에 이제 돈 털고 98년 말쯤에 코스피가 아주 이제 폭락의 저점에 달했을 때 그때 이제 한국 시장에서 다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되겠습니다. 밑에 바로 얘가 있네요. 자, 미국인 제임스가 외환위기 전에 한국 주식시장의 환율 1,000원에 10만 달러 환전해가지고 투자했다면 이게 한 1995년쯤에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? 그러면 이제 IMF 정점에 1998년 12월쯤에는 자본 손실이 마이너스 50% 정도 발생했을 겁니다. 그럼 이 10만 달러, 1억 원이 5천만 원으로 쪼그라들겠죠?
코스피에 투자했던 이 제임스는. 그리고 제임스가 98년 12월에 이제 99년 1월쯤에 제임스 주니어, 아들 제임스 주니어가 대학에 가는데 대학 등록금을 달러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달러로 보내야 할 상황이라면 환율 그때 이제 1,000원에서 2,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. 물론 그 이전에는 뭐 600원, 700원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환율 1,000원에서 환율 2,000원 두 배로 떴으면 이 제임스의 5천만 원은 2,000원 주고 1달러를 구매해야 되니까 25,000달러밖에 환전을 못했겠죠. 그죠? 그래서 1억이 4분의 1로 10만 달러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. 자, 실제로 또 제임스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인 그 당시 그 유학을 가야만 했던 한국 유학생들 혹은 이제 해외 원자재 수입 기업들도 사정이 마찬가지다. 그래서 1998년에 실제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제 친구 얘기가 있었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반토막 난 한국 주식을 처분하고 환율이 그때 700원에서 98년 말까지 한 2,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700원에서 2,000원으로 환율이 뛴 상황에서 이 친구에게 달러를 송금해줘야 됐어요. 그래서 결국 이 친구 한 1년 만에 학위 과정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한국인인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했다가 환차손 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있겠죠.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. 환차손보다 환율이 떡나게 가지고 환차손 당하는 이 환차손보다 미국 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 차익이 훨씬 크다. 그리고 심지어 이 환차손을 감안하더라도 동기간 코스피 투자한 수익률보다 더 수익률이 좋더라. 요 영상 참고해 보시면 돼요. 2008년 금융위기 환율 최고점에서 이때 한 환율이 한 1,550원, 1,000원에서 한 1,550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. 이때 미국 주식 QQQ에 투자를 했더라면 그리고 이제 2015년에 환율이 이제 안정돼 가지고 환율 최저점 한 1,080원까지 내려왔던가 그랬을 겁니다. 이때 이제 QQQ를 팔고 원화로 환전해서 나왔다면 자, 위 영상의 한 줄 요약은 동기간 QQQ의 자본 차익, 원화로 환산한 자본 차익입니다. 265% 원화로 이만큼 벌었어요. 하지만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차손은 마이너스 34% 정도밖에 안 되더라. 반대로 이제 미국인이 요 시기에 역시 IMF하고 마찬가지겠죠. 그죠? 달러를 원화로 바꿔 한국 시장에 투자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다면 역시 한국 주식 코스피 마이너스 50% 폭락 두들겨 맞고 다시 추가로 환차손 50%까지 두들겨 맞아야 된다. 실제로 97년 뭐 우리나라 IMF 전에 이제 97년에 동남아 외환위기가 먼저 찾아왔었거든요. 이때 동남아 국가 주식 시장은 자국 통화로 40% 이상 하락을 맞았고 달러로 또 추가적으로 40% 손실을 봤다. 그래서 이 시기에 동남아 국가에 투자한 미국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자본 손실, 환율로 인한 추가적인 환손실을 다 같이 두드려 맞았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이 얘기는 했던 거고.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결국 해외 투자, 미국 이외에 해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? 역시 할 필요가 없겠죠. 자, 우리 한국이 바로 이 신흥국 불안정한 시장이죠, 그죠? 불안정한 시장입니다. 이 존 보글이 우리나라에 그때 2013년 무렵에 뱅가드 자산 운용해서 한국 주식을 전부 다 처분하고 떠났거든요. 한 8개월 정도 한국 주식을 처분했을 거예요. 왜 처분했는지는 존 보글이 그 자신의 저서에서 짤막하게 언급하지만 아무튼 이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 관치금융 그리고 아무튼 이런 이 지배구조가 건전하지 못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건전하지 못한 그런 불안한 시장이다.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이 대부분 원화 자산에 묶여 있겠죠. 월급도 원화로 받고 여러분의 그 집도 원화로 구매했고 그죠.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투자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늘려야 합니다. 그래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아파트가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80% 이상을 차지하죠. 그죠? 그래서 대부분 묶여 있을 것이고 근로소득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 투자자가 미국 시장 외 글로벌 해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의 분산이 아니라 위험의 중첩 상황을 만들어냅니다. 뜨거운 프라이팬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행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국 저 반대편에 있는 그 콜롬비아, 뭐 우루과이 그런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는 게 없죠, 그죠? 아는 게 없죠. 그래서 미국 시장 외 주식시장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은
바로 위와 같다. 위와 같다. 그리고 미국의 해외 시장 투자는 높은 비용, 운용 보수나 그런 게 굉장히 비싸고 또 대부분 그 국내 상장 해외 주식들은 미국 이외의 그 해외 주식들은 이 환손실의 위험 때문에 환차손 위험 때문에 그 환해지를 해요. 대부분. 그러니까 비용도 굉장히 높겠죠. 그래서 이렇게 시총 가중 방식의 이런 투자를 한다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국 시장이 전체 세계 전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약 2% 정도 차지하니까 여러분 자산에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은 여러분 전체 자산의 2% 정도로만 해야 된다. 그래서 요 도표 여러 번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자산, 여러분들의 자산이 대부분 묶여 있는 이 부동산, 아파트하고 달러원 환율 상관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상관관계죠, 그죠? 그리고 S&P 500과는 이 상관관계,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더 큽니다, 그죠? 그러니까 S&P 500이 오르면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아파트가 떡 나가면 한국만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쳐가지고 부동산이 이렇게 떡 나가면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자산의 위험을 해치해 줍니다.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위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 한국인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환율 상승으로 폭락한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을 방어해주고 폭락한 원화 가치를 이 달러가 또 해치해주겠죠, 그죠?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은 이미 미국 투자를 하면 연금저축에서 그 미국 투자를 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자산 배분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정답은 아래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